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학 리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 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학 리뷰, 먼저 여러 가지 중에서 저희 먼저 벡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벡터라고 하면 사실 수학에서 뭐 여러 가지 설명법도 있고 뭐 표현도 있고 뭐 기하 벡터, 좌표 벡터, 그다음에 뭐 길이와 방향이 있는 뭐 이런 스칼라에 대비되는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한번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우리 앞 시간에도 전 시간에도 말을 한 것처럼,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데이터는 늘 이렇게 행과 열이 있는 데이터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데이터를 표현함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처음에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행과 열이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만약에 어떤 사람을 표현을 하는데 키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이렇게 쭉 있고 키가 뭐 180, 160, 170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좌표평면에 만약에 표현을 하면 이렇게 키라는 게 있고 A라는 사람이 180, 여기 A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B라는 사람이 160, B가 있고 C가 170,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 데이터 포인트 한 명당 그 우리가 얘기하는 X값 혹은 피처라고 표현하는 게 한 개씩 들어있는 경우죠. 근데 우리가 이걸로 만약에 사람을 나눈다고 했을 때 180, 181, 뭐 179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다 비슷하게 붙어 있는 거죠. 조금 더 데이터를 자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X를 하나 추가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몸무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 72, 60, 뭐 70,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이렇게 축을 하나 더 긋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몸무게 이렇게 하나 더 긋는 거죠. 그럼 이제는 이 데이터 포인트가 이 축 위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이 축 위에 있지 않고 180에 72, 160에 60, 170에 70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X를 하나 늘림으로 해서 원래 아까 있던 A, B, C가 잘 구별이 안 되는 애들을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신러닝에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잘 구별이 안 되는 경우에 피처를 하나 추가함으로 해서 데이터를 좀 더 잘 구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A와 B와 C 이런 데이터들을 구별하는 선이 있으면 좋은데, 그 구별하는 선을 긋기 위해서는 X값들이 하나 둘 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조금 더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X값들을 계속 마냥 증가시킬 수는 없어요. X값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을 선택해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X를 이렇게 늘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A라는 포인트를 얘기를 하면 얘는 가지고 있는 값이 180에 7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C는 170에 70 이렇게, B는 160에 6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A라는 데이터를 표현함에 있어서 아까는 180이라는 숫자 하나로 A를 나타낼 수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180과 70이라는 데이터 두 개를 있어야 A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꼴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보통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순서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A라는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두 개가 된 상황인 거죠. 이 원래 있던 데이터 우리 시트에서 보면 행과 열이 있는데 행이 하나하나가 데이터 점 하나들이죠. A냐 B냐 C. 그 다음에 열이 하나하나가 그 데이터 하나를 나타내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X값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하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까는 숫자 하나가 필요했는데 지금 숫자가 두 개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을 했죠. 만약에 여기 하나 더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X
y, g 이렇게 그린다면 이 공중에 어떤 점이 하나 A라는 점이 있다. 그럼 180에 72에 하나가 더 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발 사이즈 그럼 뭐 270 뭐 이런 식으로 오겠죠. 데이터가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축도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이죠. 우리 뭐 이건 수학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수학 시간 했던 그대로입니다. 이럴 때 요 데이터를 표현하기는 요 순서상이 데이터가 2개 이상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그냥 벡터라고 부릅니다. 벡터. 그래서 벡터를 정의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도 있고 다양한 의미도 있지만 저희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정의하는 게 가장 간단해요. 어떤 데이터, A라는 데이터, B라는 데이터, C라는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표현함에 있어서 그 값이 2개 이상인 경우 물론 하나 포함도 되지만 하나는 뭐 따로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2개 이상인 거 2개 이상인 거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4개도 됩니다. 100개도 되고 1000개도 되죠. 보통 요즘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 X값들이 막 500개, 1000개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저희가 그냥 벡터라고 부르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시 어떤 데이터를 표현함에 있어서 그 표현하는 데이터 값이 2개 이상일 경우에 그거를 한 번에 쓰기 위해서 우리가 벡터로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벡터로 정의하고 나면 결국 이런 엑셀 시트가 이런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요거를 다시 그냥 숫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요거 밑에 3차원은 지울게요. 네, A라는 애가 180에 72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B라는 애는 뭐 160에 60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2개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벡터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화살표 이렇게 쓰고 그냥 책에서는 이걸 이렇게 좀 두껍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런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 단어로 한 글자로 한 노테이션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데이터가 이렇게 2개 이상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학에서 정의한 벡터를 빌려다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수학으로 벡터로 표현하는 순간 이 순간 여태까지 오래도록 수학에서 정의해 놓은 벡터의 성질이라든가 벡터의 계산법 뭐 이런 걸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벡터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벡터는 어떤 데이터를 표현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값이 필요한 경우에 걔를 벡터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벡터라고 하면 보통 길이와 방향이 있는 애, 뭐 스칼라는 방향은 없고 크기만 있는 애,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크게 다른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이 A라는 점을 저희가 아까 여기가 180이고 여기가 72라고 했을 때 얘를 180에 72 이렇게 얘기하면 X좌표는 180이고 Y좌표는 72야. 뭐 이런 식이죠 지금. 근데 이거를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요 길이를 R이라고 하고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A를 표현할 때 180에 72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A를 똑같은 점을 표현함에 있어서 R은 뭐 이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대충 180에 70 정확히 뭐 계산해봐야겠지만 뭐 대충 120 정도라고 할게요. 네, 대충 120이고 세타는 여기서 요거 얼만큼 돌아갔을까? 뭐 한 40도만큼 돌아갔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40도만큼.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A라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X와 Y로 표현할 수도 있고 R과 세타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좌표계가 다른 좌표계를 그냥 우리가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표계를 씀에 있어서 이걸 보통 우리 직각좌표계라고 부르고 이거를 폴라 좌표계, 극좌표계라고 부르죠. 직각좌표계, 극좌표계.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는
이쪽으로 90도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X쪽으로 얼마만큼 갔고 Y쪽으로 얼마만큼 갔냐. 이걸 이런 좌표계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직각좌표계라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이고 이쪽으로 각도가 얼마냐. 여기서도 R과 세타만 있으면 A라는 한 점을 지정할 수가 있겠죠. R과 세타가 같은데 다른 점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직각좌표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통 X와 Y로 표현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직각좌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X라는 좌표와 Y라는 좌표가 있는데, 극좌표계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크기이고 이 세타가 가리키는 건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벡터를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극좌표계 입장에서 보면 얘는 길이와 방향이 있는 애가 벡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이가 똑같은데 세타만 달라지면 요 점이 되는 거죠. R과 세타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2차원에서만 놓고 보면 얘나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3차원으로 좀 우리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X, Y, G로 확대를 해보면 요 점 A라는 점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X, Y, G 세 개의 좌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극좌표계처럼 바꿔보면 여기는 차원이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밑에 바닥 X, Y를 기준으로 평면이라고 보고 얘를 극좌표계로 얘기한 다음에 요 위로 G 값이 얼마나 올라갔냐, 이렇게 만약에 표현을 하겠다면 R과 세타와 G 이렇게 세 개, 이걸 저희가 실린더리컬 좌표계, 실린더 좌표계라고 보통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통형으로 생겨서 원통 좌표계 이렇게 부르죠. 그다음에 얘는 3차원이라서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 더 뭐냐면 이 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구를 생각하고 요 원점으로부터 길이가 얼마고 R이죠. 그다음에 바닥에서 밑으로 얼마만큼 돌아갔고 세타만큼, 그다음에 위로 얼마만큼 들렸느냐, 요거를 좀 보통 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R과 세타와 파이 이렇게 뭐 이게 뭐가 되든 간에 어쨌든 이 멤버는 3개입니다. 3개. 그래서 3차원일 때는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좌표가 3개의 데이터가 있어야 한 점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2차원일 때는 2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한 점. 근데 3개나 2개를 갖다가 이렇게 길이로만 할 건지 각도까지 쓸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좌표계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고, 우리가 보통 길이와 벡터가 있는 게 길이와 방향이 있는 게 벡터다라고 했을 때 편리한 점은 2차원이 됐던 3차원이 됐던 늘 길이와 방향입니다. 세타를 어떤 식으로, 파이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든 간에 늘 길이와 방향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건 차원이 바뀌어도 길이는 늘 같습니다. 길이는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런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를 이럴 때는 이런 방법으로 표현하고 저럴 때는 저런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우리가 나누고 싶은데, 데이터들이 아까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요. 세모가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 데이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이 직선입니다. 이 직선이죠. y =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선을 찾는데, 문제는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고 세모가 요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직선이라는 거는 단순한 이렇게 선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떤 직선을 그어도 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를 가장 그 동그라미와 세모를 한 방에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원을 그려서 원보다 큰 것과 원보다 작은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원의 방정식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x의 제곱과 y의 제곱이 필요해요. x의 제곱과 y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1차식으로 나타낼 수 없고 굉장히 복잡한 식으로 나타내야 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데이터와 나머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좌표계만 바꿔서 R과 세타를 이용해서 만약에 표현한다고 하면, X와 Y가 아니라 R과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한다고 하면, 이 동그라미들은 이 원이라는 건 뭐냐면 얘를 기준으로 이 거리가 같은 거예요. 거리가. 결국 R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R이 같은 것보다 큰 거는 동그라미, R이 어떤 특정한 R이 10이면 10보다 작은 건 세모,
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가 이걸 한 방에 아주 간단한 1차식으로 이 동그라미와 세모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직각좌표계를 쓰는 게 수식이 간단해질 수도 있고 극좌표계를 쓰는 게 수식이 간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표계를 여러 개 만든 거는 복잡하게 만들고 표현할 수 있는 걸 다 표현하자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좌표계라는 거는 그 두 개의 2차원인 경우에 두 개 x와 y 혹은 r과 세타 두 개의 그 멤버만 있으면 표현할 수 있는데 데이터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수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좀 간단하게 좀 표현하고 수식도 풀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좌표계를 우리가 다양한 좌표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계는 두 개. 보통 근데 이 좌표계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x와 y를 만약에 잡았다면 x가 움직일 때 y를 침범하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독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점이 여기에 있을 때 여기로 바뀐다고 했을 때 x는 이만큼 커졌죠. 근데 y는 그냥 고정이죠. 이렇게 x 값을 바꿀 때 y가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이게 아닌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좌표계를 이렇게 삐딱하게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좌표계를 수직으로 안 그리고 이렇게 삐딱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이걸 제가 x라고 잡고 이거를 y라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점을 a를 이렇게 그려놓고 x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이걸 만약에 a''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여기는 그대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여기가 x 값이고 요게 y 값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로 바꿨더니 이렇게 x 값이 됐고 이렇게 y가 됐죠.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같이 움직이면 좋은 좌표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좋은 좌표계는 x는 x끼리 따로 놀고 y는 y끼리 따로 놀고 그래야지 좋은 좌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극좌표계 같은 경우에도 r이 동일하면 세타가 아무리 바뀌어도 r한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타는 세타끼리 r끼리 이렇게 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좋은 좌표계, 얘도 좋은 좌표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좌표계는 각 축이 움직일 때 다른 축에 영향을 주면 좋은 좌표계라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은 게 좋은 좌표계인데 우리가 2차원에서는 대표적인 게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를 쓰고 있고 이거는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좋은 좌표계를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보면 벡터라는 거를 이런 극좌표계 입장에서 보면 길이와 방향이 있는 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직각좌표계 입장에서 보면 한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두 개 이상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죠. x와 y로 표현을 했죠. 이런 아이를 저희가 벡터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벡터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이 좌표계에 따라서 표현법이 다르고 우리가 데이터가 분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이쪽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요 길이와 방향이 있는 것이 벡터다. 길이와 방향이 있는 게 벡터다. 요 설명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차용해서 쓰면 되고 우리의 근본적인 벡터에 대한 개념은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한 번에 표현하고 싶을 때 벡터를 쓴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조금 더 좀 적합한 정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렇게 엑셀 시트로 데이터가 왔을 때 이 A라는 점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두 개 이상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설명을 좀 보면 기하 벡터, 좌표 벡터 이런 게 표현법만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벡터는 우리가 데이터를 두 개 이상을 한 번에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데이터가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좌표평 이렇게 엑셀 시트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모아서 하나의 데이터로 표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벡터로 표현해 놓고 보면 우리가 다양한 그 수학에서 정의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일단 행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갈게요. 행렬을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벡터를 예를 들어서 A를 아까 180에 72 뭐 이런 식으로 썼죠. B는 160에 60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이렇게 썼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우리가 한 번에 나타내면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죠. 180에 72 이렇게. 우리 데이터가 아까 이렇게 있었으니까 키, 몸무게 이렇게 있었으니까 80에 12, 160에 60, 170에 70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A고 B고 C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었죠. 그래서 A라는 값을 한 번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쓴다. A는 이렇게 쓴다. 자, B는 어떻게 되니? 160에 60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노테이션 표현법을 보면 A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책에서는 좀 인쇄체에서는 두껍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보통 손으로 쓸 때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로 써도 큰 문제 없어요. B도 이런 식으로 써도 크게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A라는 데이터와 B라는 데이터를 한 번에 나타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한 번에 나타나고 싶으면 그냥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원래 180에 70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거를 160에 60 같이 써놓고 괄호를 원래 이렇게 우리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두 개의 벡터를 합쳐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벡터의 두 개의 벡터를 합쳐서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개의 벡터를 합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괄호로 다 한 번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저희가 행렬이라고 얘기했어요. 행렬은 이것도 수학적으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벡터를 두 개 이상의 벡터를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벡터는 우리가 이거 한 칸을 벡터라고 얘기를 불렀었고 이 벡터를 이게 데이터 하나입니다. 데이터 하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개의 벡터를 한 번에 표현하기 위한 방법. 이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행렬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냥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180에 72에 160에 60에 170에 7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괄호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걸 보통 행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행렬이라고 하면 벡터의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용어를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갈게요. 제가 요거를 벡터라고 불렀어요. 180에 72 요걸 벡터라고 불렀어요. 스칼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스칼라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스칼라를 정의할 때 크기만 있는 아이, 방향은 없고 크기만 있는 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얘는 뭐냐면 좌표 평면에서 보면 한 수직선 위에 있는 값을 나타내고 얘는 그냥 숫자가 하나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스칼라는 데이터가 하나이네 이렇게. 그래서 스칼라가 두 개 모여서 한 번에 표현하고 싶다면 스칼라가 두 개 모여서 한 번에 표현하고 싶으면 이게 벡터가 되는 거예요. 스칼라가 두 개 이상 모여서 한 번에 표현하면 벡터. 그러면 벡터가 두 개 이상 모여서 한 번에 표현하고 싶으면 행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칼라는 값이 하나인 거, 벡터는 값이 두 개 이상인 거. 여기서 값이 두 개 이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스칼라가 두 개 이상 모였다는 거지. 스칼라 값이 두 개 이상 모이면 이걸 저희가 벡터라고 부릅니다. 벡터 자체가 두 개 이상 모이면 이걸 저희가 행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하나의 벡터 이렇게 얘기하고 행렬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해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해서 요걸 행벡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로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죠. 이렇게 요걸 저희가 열벡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행렬은 벡터들의 모음 이렇게 해서
열벡터, 행벡터 이런 용어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데이터가 하나 있으면 스칼라, 이게 스칼라가 하나 이상, 2개 이상 모이면 벡터, 벡터가 2개 이상 모이면 행렬, 이렇게 순차적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값을 스칼라로 얘기했을 때는 우리 더하기 빼기 연산을 많이 쓰잖아요. 180에 160에 이런 경우를 2개 더한다든가 곱한다든가 이런 수학적인 연산을 많이 쓰듯이 벡터로 표현해도 이미 벡터를 정의해 놓은 수학자들이 벡터의 연산을 다 정의를 해놨어요. 벡터의 곱, 벡터의 더하기, 벡터의 덧셈, 벡터의 뺄셈, 벡터의 나눗셈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해놨어요. 행렬도 마찬가지. 행렬도 행렬의 곱셈, 행렬의 나눗셈, 행렬의 덧셈, 행렬의 뺄셈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칼라 값을 뭔가 데이터를 우리가 측정을 하면 더하기 빼기 이런 수학을 쓸 수 있듯이 벡터나 행렬로 데이터를 이미 일단 정의를 해놓으면 그런 것들을 다 수학 연산, 덧셈, 덧셈 뺄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나 현실에 있는 걸 수학으로 정의하고 풀어서 다시 추론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를 벡터나 행렬로 표현해 놓으면 여러 번 계산해야 되는 거를 한 번에 벡터의 연산을 이용하고 행렬의 연산을 이용하면 우리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리한 점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벡터의 덧셈이나 벡터의 뺄셈 연산, 행렬의 덧셈, 뺄셈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학습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만 예를 들면 만약에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값이 180이란 것과 너무 숫자가 크니까 연산하기가 힘드네요. 예를 들어서 값이 5라는 것과 3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면은 곱하기 하면 그냥 곱하면 되고 더하기 하면 그냥 더하면 되죠.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벡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졌죠. 아까 5,2와 또 하나는 3,1이었다. 이러면 이거를 더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곱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조금 달라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행렬 같은 경우에도 보면 행렬 같은 경우에는 5,2에 3,1이 하나 더 있는 거죠. 4,3에 2,3, 1 이런 애들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덧셈, 뺄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덧셈, 곱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조금 복잡해진다는 거죠. 셈, 곱셈. 네. 예를 들어서 덧셈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하고 3 더해서 8, 그 다음에 2하고 1 더해서 3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곱하기는 5하고 3 더해서 15, 2하고 1 더해서 2 이렇게 하면 과연 괜찮은가? 이게 사실 괜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벡터나 행렬 같은 경우에 곱하기 같은 경우에 조금 복잡해집니다. 나중에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도 따로 배우실 텐데 공부를 하신다면 그런 것들이 그럼 왜 복잡한가? 이거를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수치를 따로따로 계산한 것과 같이 계산한 게 같게 나와야 되는 그런 규칙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규칙은 좀 있습니다. 그걸 배우시면 되고 간단하게 왜 안 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이런 벡터가 첫 번째 벡터가 있고 두 번째 벡터가 같은 방향으로 이런 벡터라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스칼라의 덧셈이나 곱셈 이런 건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벡터와 이런 벡터가 있다고 하면 이게 A라는 벡터고 이게 B라는 벡터고 하면 이거에 여러분들 좀 아시겠지만 덧셈은 이런 벡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X는 X끼리, Y는 Y끼리, A의 X끼리, B의 X끼리, Y는 Y끼리 더하면 이런 벡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곱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조금 문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극단적으로 만약에 이쪽으로 가는 벡터와 이쪽으로 가는 벡터를 우리가 같이 곱했을 때 이 벡터와 이 벡터를 같이 곱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쪽으로 가는 벡터와 이쪽으로 가는 벡터가 곱해지면 값이 마냥 커지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마냥 커지지만. 왜냐하면 얘는 이쪽이고 얘는 이쪽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마냥 커지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이 벡터의 크기와 그 다음에 내가 곱하려고 하는 벡터 이 크기의 길이, 요 길이와 요게 R이라고 하면 요게 뭐 R1, R2라고 하면 요 길이들끼리는 곱해주고 그 다음에 방향까지 고려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런 경우에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상쇄가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요런 경우에는 만약에 같은 방향이면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점점 커질수록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과 이쪽으로 가는 것 이렇게 90도일 경우에는 두 벡터를 곱하게 되면 결국에 힘이 분산이 돼서 0이 되는 이런 꼴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는 1, 요 방향일 때 90도는 0 이렇게 하고 중간 어디쯤 가면 2분의 1 정도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요거를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길이 곱하기 R2 곱해주고 나중에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될 텐데 요거를 코사인 세타 그래서 요 코사인 세타라는 값을 표현하는데 이 코사인 세타의 특징은 뭐냐면 같은 방향일 때는 1이에요. 그 다음에 90도일 때는 0입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예요. 점점 각도가 벌어질수록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하학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하고 얘의 코사인 세타를 하면 요렇게 수선의 발이라고 얘기를 하죠. 너무 긴데 좀 작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최종 결과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정사형이다 이렇게 여기서 투영한 거, 여기서 빛을 비췄을 때 그림자의 크기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요거의 길이 곱하기 요거의 길이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하면 그래서 5, 2, 3, 1 있으면 5하고 3을 곱하고 2하고 1을 곱해서 그러면 5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한 게 같은 값이에요.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아까 직각좌표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벡터의 곱셈을 정의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우리는 요거는 내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내적만 사용합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사실은 내적, 외적 이런 다른 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스칼라, 벡터, 행렬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은 한 값들, 벡터는 2개 이상의 값들, 행렬은 2개 이상이 모인 것들이 2개 이상 이렇게 모인 것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당연히 덧셈, 곱셈을 기존의 스칼라하고는 좀 다르게 정의한다. 좀 복잡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좀 다르게 정의한다. 그럼 왜 다르게 정의하냐면 우리가 현실 세계하고 잘 비추어 봤을 때 잘 들어맞도록 다르게 정의하고 논리적으로도 문제 없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르게 정의한다. 그리고 그런 복잡한 것들은 우리 수학자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가져다가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벡터, 행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차원에 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차원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다시 얘기하면 스칼라가 숫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벡터가 뭐 이렇게 숫자 2개 이상 이렇게. 그다음에 행렬이 이렇게 2개 이상 있는 애들이 또 밑으로 2개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일단 3개쯤 해볼까요?
뭐 2개, 3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 같은 거, 딥러닝 같은 걸 좀 하다 보면 텐서라는 용어를 접하게 될 텐데, 요거 텐서는 요 행렬이 2개 뒤로도 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판이 뒤로도 또 있다. 그래서 2, 3, 1, 2, 5, 1이 뒤로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스칼라, 벡터, 보통 우리 매트릭스라고 부르죠. 매트릭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부릅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 전체가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4차원, 5차원, 6차원 쭉 갈 수가 있어요. 쭉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저희가 3차원 텐서, 하나 더 있으면 4차원 텐서, 5차원 텐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행렬도 사실은 2차원 텐서라는 용어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벡터도 1차원 텐서, 스칼라도 0차원 텐서 이렇게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할 때 보면 텐서를 하나의 자료 구조로 얘기를 해놓고 그게 3차원도 표현하고 2차원도 표현하고 1차원도 표현하고 4차원도 표현하고 일반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텐서라는 용어를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수학에서는 이렇게 이건 워낙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0차원, 벡터 1차원, 그다음에 행렬 2차원 이런 식으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린 점이 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좌표평면 그릴 때 이거 2차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하면 3차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x, y, z, x, y. 근데 아까 제가 여기 a라는 점을 쓰고 180에 72 이렇게 했어요. 그럼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아실 거예요. x와 y라는 2차원으로 된 좌표평면에 a라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180과 72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건 명확하게 2차원입니다. 하나 더 있으면 3차원이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a라는 놈은 벡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 3차원 180에 72에 뭐 230 이렇게 하나 늘어났다고 해도 제가 3차원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이것도 벡터입니다. 벡터. 그러면 조금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죠. 벡터는 1차원인데 근데 얘는 2차원이고 얘는 3차원이라고? 원래 2차원은 행렬이고 3차원은 텐서라 그랬는데 이제 여기가 좀 헷갈리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차원하고 여기서 말하는 차원하고 여기서 말하는 차원이 전혀 다른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원은 좀 일반화된 용어라서 우리가 이럴 때도 차원이라고 쓰고 이럴 때도 차원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벡터일 때 2차원이냐 3차원이냐 이건 얘기하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1차원 벡터 중에서 멤버가 2개이면 우리가 2차원이라고 부르는 거고 멤버가 3차원이면 3개면 3차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때 이 3차원과 여기 텐서의 3차원 요 2차원과 매트릭스의 2차원은 전혀 다른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 2, 3, 4를 붙이는 것과 이쪽에서 1, 2, 3, 4를 붙이는 것은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거 맞고 프로그래밍 쪽에서 주로 이렇게 부르죠. 이거 맞고 그 중에서 벡터 중에서 이 멤버가 벡터의 구성원이 몇 개냐? 2개면 2차원, 3개면 3차원, 4개면 4차원 이렇게 부르는 거 전혀 무리 없다. 그래서 이때의 차원과 이때의 차원은 전혀 다른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다른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원론적으로 좀 돌아가서 이런 좌표계들을 여러 개를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직각좌표계, 극좌표계 이런 것들을 쓸 거고 우리의 데이터는 이거죠. 우리 데이터는 이겁니다. 이렇게 엑셀 시트로 돼 있는 애들. 그럼 이거를 벡터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같이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하냐? 행렬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좌표평면에 그린다면 이렇게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의 곱하기나 덧셈을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수학에서 정의해 놓은 벡터의 곱셈, 벡터의 덧셈, 행렬의 곱셈, 행렬의 덧셈, 그 규칙대로 연산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 당연히 벡터나 행렬의 곱셈, 덧셈을 좀 배우셔야 돼요. 그걸 배우셔야 되는데 그거는 따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벡터의 곱셈 중에서 벡터의 곱셈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걸 저희가 내적이라고 부릅니다. 내적. 용어가 내적인 걸 보면 외적도 있겠죠. 근데 우리 벡터의 곱셈은 내적과 외적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데이터 분석 쪽에서는 거의 내적만 써요. 거의 내적만 쓰고, 내적의 어떤 특징을 이용한다기보다는 뒤에서 잠시 다룰 건데, 그 내적의 특징보다는 내적이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이용해서 우리 데이터를 좀 편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보시면 우리 벡터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벡터를 왜 쓰는지, 우리는 벡터라는 데이터를 왜 쓰는지, 우리 그 엑셀 시트로 돼 있는 걸 수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거를 갖다가 뭐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뭐 리프레젠테이션, 임베딩 뭐 이런 얘기로도 표현하는데, 우리는 데이터를 수치화시키는 방법 혹은 데이터를 벡터화 시켜야 분석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정의하는 것보다는 벡터를 활용하는 쪽, 그다음에 행렬도 배울 건데, 행렬은 뭐 우리가 이게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여기 쭉 돼 있는데, 행렬은 벡터들이 여러 개 모인 걸 갖다가 한 번에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벡터를 여러 개 있는 벡터를 한 번에 표현하고 한 번에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렬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스칼라는 한 개, 벡터는 이렇게 여러 개, 매트릭스, 행렬은 여러 개가 다시 열어줄, 이렇게 돼 있죠. 텐서는 그거의 확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아까 우리가 앞에서 그렸던 그 그림입니다. 그럼 뭐 샘플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샘플로. 여기에 보시면 숫자 하나가 있는 거고, 벡터는 숫자가 여러 개 있는 거죠. 여러 개. 그다음에 행렬은 여러 개 있는 숫자들이 다시 밑으로 여러 개. 그다음에 텐서는 그 행렬이라는 세트가 뒤로 여러 개 붙어 있죠. 행렬 세트가 뒤로 여러 개 붙어 있죠. 차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뭐 파이썬 코드 이렇게 돼 있는데, 파이썬도 이런 거를 요거에 맞춰서 다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 스칼라를 표현하는 방법, 매트릭스를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구현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 그다음에 요 좌표계하고 요 내적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볼게요. 네, 요 좌표계는 앞에서 우리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게 2차원 직각 좌표계죠. 근데 다른 좌표계라고 해서 이걸 바꾸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해놓고 우리가 x와 y 대신에 다른 걸 무엇을 쓸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차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각 좌표계면 이 직각 교차하는 직각 x축, y축, 이게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거죠. 그래서 x쪽으로 몇, y쪽으로 몇,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극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길이가 얼마가 되고 여기 각도가 얼마가 되느냐, 그걸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죠. 보통 2차원에서는 2개 정도 쓰고요. 3차원에서는 직각좌표계는 똑같습니다.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높이, g축으로 얼마, 이걸 가지고 한 점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원점으로부터 이 길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 길이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바닥으로 평면에서 얼마만큼 돌아갔느냐, 그 다음에 위로 얼마만큼 들어 올려져 졌느냐, 그 각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저희가 구좌표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요거를 그대로 평면에다 투영해 놓고 x, y만 가지고 극좌표계를 그대로 표현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높게 들어 올리면은 요 x, y 한 점이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원통 좌표계, 실린더리컬, 이렇게 그 원통에다가 이렇게 넣은 거하고 또 비슷한 모양이 나와서 3차원에는 보통 그렇게 3개를 쓰는데, 우리는 요거보다는 그냥 우리 2차원 쪽에서만 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2차원이나 3차원이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 10차원, 50차원 이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로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2차원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미루어 짐작을 할 거기 때문에 2차원 쪽에서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흔히 얘기하는 직각좌표계, 그다음에 극좌표계 이 두 가지만 주로 많이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적은 앞에서 뒤에서 조금 할 건데 잠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색깔 있는 거 보이시죠? 2하고 8 같은 멤버, 같은 위치에 있는 아이들 있죠?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 곱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 그게 내적의 값입니다. 우리가 뭐 이너 프로덕트라고도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 점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닷 프로덕트라고도 쓰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고 기호는 점으로 표시합니다. 점으로. 그래서 다 내적, 이너다, 이너 프로덕트, 이너다, 닷 프로덕트 다 똑같은 말이고 계산은 이렇게 한다. 계산은 이렇게 한다. 결국 벡터를 내적을 하면 결과는 38이라는 숫자 하나로 나오죠.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조금 용어를 섞어서 얘기를 한다면 두 개의 벡터를 내적으로 연산을 하면 결과는 스칼라 값이 나온다. 결과 이게 지금 요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적이나 스칼라나 벡터를 용어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두 개의 벡터를 내적을 하면 결과는 스칼라 값으로 나온다. 무슨 뜻이냐면 271, 828 이거는 벡터죠. 벡터는 데이터를 표현함에 있어서 3개씩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걸 내적을 하게 되면 결과는 38이라는 숫자 하나로 나오죠. 이게 스칼라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게 벡터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건데 투영을 하는 거죠. 투영. 원래 노란색 벡터와 이렇게 있는 노란색 벡터와 여기 밑에 W라는 빨간색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있는 주황색 벡터로 나와요. 주황색 벡터의 길이로 나오는데 방향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이 각도가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영한 거다.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은 뭐 우리가 그렇게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더 우리가 많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굳이 우리가 쓴다. 저 기하학적인 용어를 굳이 쓴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예요. 아까 우리 x와 1과 y1하고 x2와 y2를 내적을 하게 되면 결과가 x1끼리 곱하고 x끼리 곱하고 그다음에 y끼리 곱했죠. 이렇게 이걸 더해서 아까 우리 예제로 보면 38이라는 숫자 하나 나왔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아까 말한 대로 요거를 R1과 세타1으로 표현하고 R2와 세타2로 표현을 했을 때 요거를 똑같이 길이를 구해요. 그 다음에 그 둘 사이의 각도를 구해요. 요게 똑같은 방법. 이거하고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결국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x1, x2, y1, y2가 있고 r과 코사인 세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세타를 구해내는 이런 용도로는 쓰여요. 이런 용도로 이 수식을 이용해서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를 이 뒤에 있는 그림의 의미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 우리가 벡터는 값을 2개 이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고 그 벡터가 2개 이상일 때는 또 다시 행렬을 이용해서 얘기하고 행렬이 다시 모이면 텐서를 이용해서 얘기를 한다. 그런데 벡터나 행렬을 그 연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곱셈 같은 경우에 내적이라는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산을 하는데 내적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벡터와 행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은 그 벡터와 행렬이 우리 데이터 분석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